응? 왜? 좋아. 나 기분 좋다고요? 좋지 그러면. 응? 나랑 수업 같이 하는데 좋죠 그건. 아이고. 그 다음 얘기해 볼 건 결합차수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본드 오더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길어서 이렇게 BO 이렇게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이 결합차수는 분야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말만 같이 쓸 뿐이지 실제로 그 정의되는 방식이 다르면 그 의미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기본적으로 그 화학에서 또 뺄래야 뺄 수 없는 게 루이스 구조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이거 보는 사람 있나? 조회수 어디서 보는 조회수? 응? 이거 스트리밍이에요? 프로파일 제목 없음, 장면 제목 없음. 그냥 촬영이에요? 그렇구나. 좋아요. 뭐 좋아. 그러네. 이게 딜레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촬영이네. 그래. 뭐 내가 아까 뭔 얘기까지 했지? 결합.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원자고 어떤 원자. 이 원자는 이제 그 루이스 구조에서 뺄래 뺄 수 없는 탄소 원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결합 전자쌍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결합 전자를 이루는 전자가 한 쌍으로 존재할 경우 그걸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결합 전자쌍이 두 쌍이면 이중결합, 그 다음에 세 쌍이면 삼중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결합 차수가 1이다, 2다, 3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이면 결합 차수 2, 삼중결합이면 결합 차수 3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결합 차수를 어디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M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 분자 궤도 함수. 뭐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 MO 관점에서는 저기에 있는 자, 본드 오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요렇게 아이고 말이 길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자기도 함수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분자교도 함수가 이게 뭐 몇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중에 분자교도 함수의 특징상 본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본딩, 엔타이 본딩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본딩이 뭐였고 엔타이 본딩이 뭐였어요? 전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그 전자가 핵을 끌어모으게 해주는 상황을 본딩이라고 했고요. 엔타이 본딩은 전자가 배치가 이상한 데 대해서,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묘한 곳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를 뜯어내는, 그러니까 찢어내는 역할을 전자가 할 때 그런 영역을 엔타이 본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본딩과 엔타이 본딩을 앞에서는 약간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본딩, 엔타이 본딩을 양자역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MO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되는 어떤 전자의 개수, 또 엔타이 본딩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전자의 개수가 있을 건데, 그걸 빼가지고는 이론하는 것, 요거를 그 양자역학적 관점의 본드 오도로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잘 나오지? 잘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식의 정의하고 이 앞에 있는 루이스 구조적 관점을 보면 사실 정의되는 방식이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데 재밌는 거는 얘가 어떻게 된다? 이 루이스 구조상의 결합선 개수와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도 진짜로 어떤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이 있다면 그 녀석에 대한 이런 분자기도 함수적 분석을 하면 정말로 결합 차수가 1이 나와요. 이중 결합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이런 식의 결합 차수 계산하면 나중에 2가 나오고, 3중 결합, 3중 결합, 3으로 진짜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물론 완전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단일 결합이다, 이중 결합이다, 삼중 결합이다라고 하는 게 딱 자연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이 분자기도 함수상에서 결합 차수를 구하는 건 그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묘하게도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결합선이 2개가 나오는데 결합 차수로는 3개, 결합 차수가 3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루이스 구조상에는 결합선이 2개가 나오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결합 차수가 1.5나 1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나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건 이렇게 분자기도 함수로 표현하건 이제 기본적인 경향성은 이거예요. 바로 이 BO가 크잖아요. 그럼 이 BO가 이렇게 정의된 BO인지 뭐 이렇게 표현되는 BO인지 관계없어요.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요. 결합력은 세진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화학 결합이 그 강하냐 약하냐를 뭐냐면은 판단하는, 혹은 결합 길이가 기냐 짧냐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 중에 저렇게 결합 차수가 얼마냐로 이제 표현을 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의 상관관계는 별 뭐 의심 없이 바로 그냥 써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합 차수 크다? 그럼 무조건 짧고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서 그 데이터 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 거기 교재에 보면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챕터 내용에 보시면 이런 표가 하나 보이시죠? 찾았어요? 아, 그래서 아까 저 예로 들었던 탄소 사이의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해서 보통 이제 결합 길이하고 결합 에너지를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탄소 사이 단일결합 길이, 단일결합에 관련된 결합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345라고 했죠. 근데 뭐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면 서울대 입시에서요. 서울대 입시에서 그냥 교수가 면접에서 학생한테 학생 탄소 단일결합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죠?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냥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그냥 345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워야 되느냐? 글쎄요. 자, 아까도 내가 그 결합 에너지 경향성 하면서 왜 탄소, 플로라이드, 탄소, 산소, 탄소의 결합 순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프로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그냥 외운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문가들은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보단 그 지식을 기억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화학에서 박사학위 할 정도면은 기본적인 원자 사이 결합 에너지하고 결합 길이, 원자 반경 이런 것들은 대강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표 있잖아요. 이런 표가 사실은 내 수업 교재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시를 든 거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사실은 어디도 수록돼 있겠어요. 일반 화학책은 당연하고 화학원이나 화학투 교과서에 이런 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수능을 치는 화학원, 화학투에도요. 참고 자료로 이런 표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수능 같은 이런 그냥 공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이런 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고 넘어가지 여기 큰 의미 부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들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교수들이 이걸 보면 아, 학생들이 이걸 다 외우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교수들은 예를 들면 서울대 입시니까 당연히 뭐 화학원, 화학수 교과서 같은 거 쓰기 볼 거 아니에요. 쓱 보다가 표가 나오잖아. 그러면 아, 학생들이 이걸 다 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교수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전문가다 아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예요. 뭔가 그냥 그 학과에서 점수만 따고 이런 게 진짜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데이터는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진짜 전문가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같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실제로 시험에서 물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 있죠. 서울대 입시에서 한번 면접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여하튼 자,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 차수가 클수록 shorter, stronger 맞죠?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갈수록 shorter, stronger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사실 이건 그 알고 보는 거예요. 알고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건데 이때 345, 612, 809 얘네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얘는 보시다시피 요렇게 그 다음 얘는 자, 요런 식으로 숫자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보이세요? 자, 잘 봐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관계에서 이중결합이 짝대기가 2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다. 혹은 삼중결합은 단일결합이 3개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중결합이라고 할 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좀 센 녀석, 좀 약한 녀석. 삼중결합에서도 좀 세네, 좀 약하네. 이게 섞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런 식으로 쓰고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그마 결합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즉 수학적으로 어떤 기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걸 화학에서도 도입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여하튼 이 시그마라는 게 어떤 말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자역학을 배우고 해야 알 수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짝대기가 하나 그려져 있는 경우 화학에서는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짝대기가 두 개 그려져 있잖아. 두 개 그려져 있으면 항상 어떻게 이 짝대기 두 개가 시그마가 두 개인 게 아니고요. 하나가 시그마면 나머지 하나는 이런 식으로 쓰고 읽을 때 파이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삼중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일 때 나머지 두 개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그마가 뭐냐, 파이가 뭐냐, 당연히 어떻게 정의가 되겠어요?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그 정의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 루이스 구조상 짝대기 하나면 시그마 결합, 짝대기 두 개면 하나가 시그마, 하나가 파이, 삼중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 나머지 파이가 두 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합력에 좀 센 것과 약한 것이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다고 표현한 게 기본적으로 시그마 결합력을 뜻하는 거고요. 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파이 결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결합 차수와 관련된 결합력을, 결합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4.5.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4.5) 자, 우선 그 전기음성도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로 저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말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예요. 근데 영어로 쓰나 한글로 쓰나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축약해 표기했을 때는 이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앞으로 전기음성도를 표기하는 거다라는 거 이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그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전기음성도란 이거예요. 원자 내부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전하는 당연히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럼 당연히 플러스는 정전기적 인력으로다가 누구를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전자를 내부로 핵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건데 그 정도가 원자들마다 혹은 뭐 원소들마다 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척도를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나타낸 표 혹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에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이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그 원자는
다른 원자들 혹은 주변 원자들에 비해 전자가 풍부한 상태가 되죠. 요것을 요렇게 표기합니다. 일단 여기 마이너스는 음전화를 띈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돼지 꼬부랑 표시는 읽을 때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 있는 저 델타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따서 저렇게 델타라고 쓰는 거고요. 의미는 조금, 소량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덕에 주변 원자는 어떻게 델타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죠. 알겠죠? 이 상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HF 이런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선 전기 음성도 비교 하면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중 어디가 더 크고 작다? 바로 요쪽이.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2.2 정도고요. 플로라이드가 4.0이라고 했는데 얘가 하여튼 전기 음성도 1등이라고 했었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플로라이드 원자가 수소로부터 일부의 전하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플로라이드는 0.4만큼 약간 마이너스, 0.4만큼 수소는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바로 이 경우 전자 한 개의 40% 여기엔 이 40%라는 게 이 0.4를 퍼센트로 바꾼 거라는 거 알겠죠? 그만큼 이동을 한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분자는 40%의 이온성을 갖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그러면
100에서 40을 뺀 60%. 이건 뭐겠어요? 이 분자의 공유 결합성이다 라고 또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러한 이온성이 거의 0에 가까울수록 뭐라고 얘기해? 무극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온성이 50%를 넘는 경우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온성이 50% 미만인 경우 저기 주어져 있는 제목처럼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극성, 그 다음에 뭐 공유 결합성 등등을 저런 수치로 표현을 해줘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0.4라는 숫자 있죠? 이걸 당연히 측정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거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요 데이터로부터 이런 식으로 뭐 공유 결합성이다, 이온 결합성이다를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